전쟁이 터지면 양쪽 모두에게 돈을 빌려주는 가문이 있습니다. 승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은 언제나 이익을 챙겼죠. 18세기 독일 빈민가 헌 옷가게에서 시작한 한 유대인 가족이 어떻게 유럽의 왕들조차 무릎 꿇게 만들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었을까요? 훈련된 비둘기와 말을 이용해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정보를 입수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자본을 쥐락펴락했던 로스차일드 가문. 250년간 지속된 세계 최대 금융 제국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18세기 독일의 한 빈민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세계 최대의 금융제국을 건설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세기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게토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헌 옷가게들이 즐비했고 더러운 생활용품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는 농업이나 수공예품 제작은 물론이고 무기나 비단 같은 귀중한 물건을 파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토지나 농장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섬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 사업의 한계를 느꼈고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찾기 시작했죠. 바로 고대 금화와 골동품 거래였습니다. 이 분야는 섬유업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았거든요. 그는 자신을 영리한 중개상으로 포지셔닝했고 오늘날 불법으로 간주되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주요 고객은 헤센 카셀의 비렐름 공작이었는데 공작이 금화를 사고 싶어 할 때마다 마이어에게 시장에서 구매해달라고 요청했었죠. 여기서 마이어가 한 일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빌린 돈으로 먼저 금화를 구매한 뒤 공작에게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두 번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첫 번째는 8%의 중개 수수료였고 두 번째는 자신이 먼저 구매함으로써 얻는 시세 차익이었죠. 현재 용어로는 프런트 러닝이라고 부르는 이 전략 덕분에 마이어는 1782년까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렐름 공작의 거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투자 매니저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이어에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상인이나 궁정 대리인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 더 큰 인정과 존경을 얻기 위해 은행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업은 정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이었죠. 마이어가 은행업에 진출한 것은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1700년대 말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이어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 이상의 것을 원했어요. 시간의 시험을 견디고 국가나 제국보다도 오래 지속될 가문 제국을 꿈꿨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항상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결코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점수를 매기는 도구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성취이고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기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나 프로이센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그는 5 아들 중 4명을 유럽의 주요 대도시들로 파견했습니다. 빈, 나폴리, 파리 그리고 제국의 보석이라 불리던 런던으로 말이에요. 1800년대 초 영국은 여러 대륙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고 바다는 완전히 그들의 것이었죠. 산업혁명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영국을 공업과 제조업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부문도 강화되었고 1694년 설립된 잉글랜드 은행을 바탕으로 런던이 글로벌 금융의 허브가 되었어요. 그 전략의 일환으로 셋째 아들인 네이선 로스차일드를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네이선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자신도 가문의 유산을 이어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거든요. 네이선은 극도로 야심만만하고 경쟁심이 강한 성격이었으며 비즈니스 거래에서 쉽게 감정이 상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투자 자금으로 2만 파운드를 제공했고 네이선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빨리 이를 극대화할 계획을 세웠죠. 1800년대 초반 런던의 섬유 산업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면화부터 비단까지 다양한 종류의 직물을 생산하는 수많은 소규모 작업장과 공장들이 특징이었어요.
네이선은 이러한 성장세를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섬유 산업에서 3가지 수익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이선은 후에 자신이 어린 시절에 이룬 성취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곧 원재료, 염색, 제조라는 3가지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당신에게 재료와 염료를 공급할 테니 당신은 나에게 완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렇게 하나 대신 3개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네이선은 2만 파운드를 6만 파운드로 늘렸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선은 수익성이 높은 섬유 및 귀금속 밀수 분야에도 진출했어요. 1808년까지 네이선은 뛰어난 경영 능력과 판단력, 선견지명, 그리고 인맥 덕분에 상품을 대량으로 정기적으로 운반하는 데 성공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런던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네이선은 82만 파운드라는 인상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했어요. 이제 상당한 자본을 확보한 네이선은 자신의 기업을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아버지의 은행보다도 더 큰 규모의 은행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1812년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번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는 아들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족의 단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의 단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로스차일드 왕조가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 중 하나였습니다. 가족으로서의 강한 유대감과 독특한 사업 운영 방식이 오늘날까지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유였거든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아들들이 각각 다른 도시에 은행을 설립하면서 유럽은 1세기 이상 지속될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18세기의 전쟁들은 대체로 제한적이었고 사람들이 앉아서 협상을 통해 휴전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의 전쟁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일부는 점점 더 이념적으로 변했고 막기도 어려워졌어요. 영국은 정교한 금융 시스템 덕분에 경제적 붕괴 없이 한 세기 동안 6번의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사실 때로는 우리가 미국 제국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영국은 200년 이상 세계의 패권국이었으며 현재 미국이 행사하는 것보다도 국경을 넘어 더 큰 권력을 행사했었습니다. 1814년 웰링턴 공작은 나폴레옹과의 연속적인 승리를 거둔 후 그 전투를 프랑스 본토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있는 동안 웰링턴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프랑스 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웰링턴의 원정은 전례 없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웰링턴이 벌인 장기전과 같은 연장된 원정에서는 더욱 정교한 보급 방식이 필요했거든요. 무엇보다도 물자를 구매하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네이선은 이를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만약 그가 이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의 은행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었죠. 네이선은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을 쉬운 일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런던에 정착했을 때 동인도 회사가 82파운드 상당의 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매에 가서 모든 것을 샀어요. 웰링턴 공작이 그것을 원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그의 어음 중 상당수를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 정부에서 저에게 연락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얻었지만 포르투갈까지 어떻게 운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800년대 중반 유럽이 전쟁터로 변하면서 각국은 외환 시장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벌이려면 돈이 필요하고 전쟁에서 지면 종종 상대방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전쟁은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은행 네트워크는 독특한 경쟁 우위를 제공했어요. 그 당시에는 현대적인 은행 시스템이 막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전 서비스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고 때로는 8%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수입은 전체 수입원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계에서는 정보가 전부이고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초기에 성공적인 외환 거래자 중 하나였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민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지어 잘 훈련된 말과 비둘기까지 활용해서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화 투기가 그들에게 가장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었죠. 런던 지점의 수익은 계속 증가했고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계의 가장 강력한 인물이라도 궁극적인 적은 물리칠 수 없었어요. 1836년 7월 28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장수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네이선이 죽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있었고 90세가 넘도록 살았거든요. 런던 타임즈는 드물게 최상급의 기사 중 하나를 발표했어요. 한 사설은 네이선 메이어 로스차일드의 죽음은 이 도시와 아마도 유럽 전체에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죽음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없이도 계속 번영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들은 분산화된 은행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네이선의 남동생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가문 제국의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제임스에게 로스차일드로서의 압박감은 엄청났습니다. 정부 채권과 전쟁 자금 조달이 이 가족에게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남아 있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익률이 잠식되고 있었거든요. 그는 가족에게 새로운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해 새로운 우위를 찾아야 했습니다. 네이선의 막내 동생인 제임스는 다른 세 형제들보다 네이선의 뜻에 훨씬 덜 복종적이었어요. 막내는 지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네이선과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더 나은 교육이라는 장점도 있었죠.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곧 철도라는 새로운 급성장 산업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초 유럽에서는 철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1825년 영국의 스톡턴, 달링턴 노선을 시작으로 철도는 교통의 혁명을 일으켰고 산업 성장을 촉진했으며 무역을 확대하고 지형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유럽의 주요 도시와 지역을 연결했습니다. 1840년대 내내 로스차일드 가문은 많은 철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수수료와 철도 채권, 주식 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돈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위험을 줄였어요.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당시 프랑스에서 신디케이트로 알려진 조직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라 가족 사업의 핵심이 되었어요. 야금술, 광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도 분야에 말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익이 급증하는 반면 일반 서민들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소득 격차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거든요. 그 당시의 산업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840년대에 이르러 연이은 전쟁 패배를 겪은 프랑스 정부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프랑스 국민들은 정부와 그들을 지원하는 금융가들에 대해 점점 더 분노하게 되었어요. 며칠 만에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은행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 은행의 수장인 제임스는 자신의 기관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죠. 그는 런던에 있는 조카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아들 라이오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비엔나와 파리에 있는 그들의 지점들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업은 거의 2대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라이오넬에게 삼촌의 지점을 구제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잠재적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가족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의 런던 은행은 대출을 주선해서 삼촌의 은행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민족을 격려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꼈어요. 라이오넬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오넬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영국 유대인에 대한 대부분의 제한이 폐지되었어요. 하원은 유대인의 의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847년 8월 라이오네 드 로스차일드는 런던 시의회 자유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고 당선되었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원 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선서를 하려면 그는 기독교 성경에 대한 선서를 낭송해야 했어요. 하지만 라이오넬은 거부하고 오직 구약 성경에만 맹세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었죠.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나이가 들면서 라이오넬은 점차 가족의 가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오넬이 깨닫지 못하는 점이 있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에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새로운 은행 제국이 등장하여 로스차일드의 지배력에 도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니우스 모건은 상업은행인 조지 피바디 앤 컴퍼니의 영국 은행가였어요. 1864년 피바디가 은퇴하자 주니우스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주니우스 모건에게는 항상 엄숙하고 성숙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는 마치 조숙한 중년의 청년처럼 옛 금융가들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숙하고 사무적이었으며 항상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이었죠. 주니우스 모건은 메이저 리그에서 뛰려면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은행가에게 전쟁보다 더 큰 기회는 없었거든요. 1867년 프랑스는 네덜란드로부터 룩셈부르크를 매수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나 프로이센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의 총리이자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은 군인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1870년 7월 19일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선언은 프로이센의 지도하에 독일의 통일을 더욱 촉진할 전쟁을 꿈꾸던 비스마르크의 열망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비스마르크는 처음부터 폭력적인 기질을 지녔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두 가지 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명석한 지성과 엄청난 정확성이죠. 그의 폭력성과 지성의 조합이 그를 모험이나 술 취한 과격함, 결투 혹은 펜싱으로 이끌었습니다. 1세기 동안 전쟁의 자금을 지원해온 로스차일드 가문은 국가의 승패를 예측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가 강력한 오토폰, 비스마르크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로스차일드와 베어링 같은 주요 은행들이 프랑스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피하는 반면 주니우스 모건은 이것을 평생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패배하더라도 국가의 경제적 회복력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거든요. 당시 프랑스의 정치는 매우 불안정했지만 프랑스 경제는 매우 다양했고 더 중요한 것은 세금 징수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니우스 모건은 자신의 조직을 통해 프랑스 군대를 위해 1천만 파운드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그는 미국 은행가로서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했어요. 전쟁은 독일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갈등은 1871년 프랑크푸르트 조약으로 종식되었고 프랑스는 상당한 영토를 잃었으며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건국을 선포하게 되었죠. 전쟁이 끝났을 때 비스마르크가 예측했듯이 패배한 프랑스는 대출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은 1873년에 채권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그 결과 주니우스 모건은 이 횡재로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 대출로 그는 무려 155만 파운드를 벌었습니다. 덕분에 그의 회사 자본은 엄청나게 불어났고 그는 정부 재정 부문에서 고위직으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건 하우스는 금융계의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주니우스 모건이 자신의 은행 왕조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1868년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사망한 이후 로스차일드의 젊은 세대는 점점 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럽을 넘어 해외로 눈을 돌려 대규모 투자를 했죠. 하지만 과거의 성공을 되찾으려면 더 큰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오래된 제국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제국은 지금껏 세계 어느 제국보다도 더 크고 강력했어요. 185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미국은 산업혁명, 서부개척, 1869년 대륙횡단철도 완공에 힘입어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산업적 매력이 크게 증가했죠. 코넬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는 철도 산업을,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산업을, 존 디 록펠러는 석유 산업을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거물들은 혁신과 새로운 조직 구조를 도입하여 미국 기업을 변화시켰어요. 미국의 역사는 단순히 민주주의 건설에 기여한 애국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이유는 미국을 자유세계의 리더로 성장시킨 산업을 창조한 기업가들의 노고 덕분이에요. 수년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은 미국을 미친 사람들의 땅으로 여기며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모건 하우스의 부상과 월스트리트가 새로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부상하는 것을 보았죠. 거리에 피가 흐를 때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1893년 5월 9일이 그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철도 시장이 호황을 누렸지만 갑자기 붕괴했어요. 그 결과 역사상 최악의 불황 중 하나인 1893년 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근본위제를 유지하기로 결심하고 정부 지출 증가를 거부했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 달러가 주요 세계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파운드였죠.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정부의 금 보유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이 피어폰트 모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주니우스 모건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제이 피어폰트 모건이 모건 가문의 수장이 되었죠. 연방 정부는 금 보유고가 고갈되기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모건은 그 결과가 신생 국가와 자신의 은행 제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방 정부를 도울 수 있는 막대한 양의 금을 보유한 가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가문은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과 은 채굴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금광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급속히 커졌거든요. 게다가 이 기간 동안 로스차일드가 발행한 채권의 대부분은 수혜국의 근본이제 채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JP 모건은 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6,700만 달러를 조달하고 이 돈으로 로스차일드 가문과 협상하여 연방준비제도를 위해 360만 온스의 금을 매수했어요. 그 당시 은행들은 정부와 거래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대개 빚을 갚고 필요할 경우 항상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모건과 로스차일드의 협력으로 인해 이들의 채권 상품은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상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채권은 대중에게 판매되자마자 30분 만에 매진되었어요. 미국은 세계 역사상 어떤 제국과도 견줄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서 새로운 제국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미국과 전 세계에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한 반면 유럽의 구제국들은 또 다른 큰 대결을 앞두고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 제국주의적 경쟁과 군사력 증강, 복잡한 동맹 등으로 인해 유럽 열강 간의 긴장이 폭발점에 달했습니다. 전쟁으로 치닫는 길이 기업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인 가운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고조되는 긴장을 자본화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런던 로스차일드 은행의 수장은 네티 로스차일드였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가 해군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군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곧 펼쳐질 전쟁이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전쟁보다 더 잔혹하고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된 이후 유럽은 다시 한번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세르비아인들은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오래되고 지친 제국주의적 구조였거든요.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그의 아내 소피를 암살한 것은 세르비아인들이었고 물론 이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되었죠. 이 전쟁은 참호전과 새로운 무기를 특징으로 하며 엄청난 사상자를 냈으며 약 1천만 명의 군인과 70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반대 세력과 동맹을 맺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았고 심지어 전쟁 자금으로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업 규모는 미국에서 떠오르는 은행 왕조인 모건 하우스에 비하면 미미했습니다. 모건 하우스는 현재 제이 피어폰트 모건의 아들인
잭 모건이 이끌고 있었어요. 모건 은행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의 주요 자금 조달 기관 역할을 하며 전쟁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유럽 동맹국에 중요한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1935년 금융 크로니클은 약간의 안도감을 담아 로스차일드 가문의 전성기가 쇠퇴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다음 세대 인물 중 가장 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가족 사업에 등을 돌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양한 은행 부서가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 더욱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유럽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반유대주의 감정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저명한 유대인 은행가인 로스차일드 가문은 엄격한 감시와 적대감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독일은 패배 후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어요.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는 독일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재빨리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권력 상승은 로스차일드 가문, 특히 독일 은행 지점에 문제를 야기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21년 후인 1939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40년 봄 히틀러는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어요.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곧 점령당했습니다. 이어서 독일군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휩쓸었죠. 유럽은 프랑스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독일의 기갑 부대와 공군력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6월에는 히틀러가 파리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다음 목표는 영국이었죠.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한다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확실히 몰락할 것이었습니다. 일부 로스차일드 구성원은 나치 점령에 맞서 저항운동에 참여했지만 많은 구성원은 박해를 피해 유럽을 떠나 더 안전한 나라로 망명을 갔어요. 1940년 독일 전차가 파리에 입성했을 때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이든 에두아르와 로버트 모리스는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들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미국이나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은 자산이 압류되고 재산이 몰수되면서 상당한 재정적, 개인적 손실을 입게 되었죠. 아이젠하워 장군은 독일군이 연합군에 항복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자유의 깃발이 유럽 전역에 개양되었어요. 로스차일드 왕조가 점점 더 분열되면서 런던의 NM 로스차일드는 재건하고 자체 방향을 개척하는 과제에 착수했습니다. NM 로스차일드 앤 선즈의 핵심 경쟁 우위는 정부 자금 조달이었어요. 이는 로스차일드의 핵심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했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강력한 국가의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사업이 항상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확장을 목표로 삼는 대신 사적 클럽으로서의 사업 모델을 유지하며 대중의 감시를 피하면서 엘리트에게 자금을 지원했어요. 1970년대에는 미래의 미디어 거물이 NM 로스차일드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맥스웰이었어요. 맥스웰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영국 정보기관에서 일했고 나중에 출판업계에 진출했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맥스웰은 페르가몬 프레스와 미러그룹 신문사를 포함한 몇몇 영국 출판사를 인수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충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 대부분은 홀로코스트로 인해 죽었거든요. 극심한 빈곤과 엄청난 고난의 경험이 그에게 평생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업 제국을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이었어요. 엄청난 돈 말입니다. 로스차일드와 같은 강력한 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의 자금이었죠. 1980년대에 맥스웰의 투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NM 로스차일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 경과 그의 아들 제이콥은 한쪽에 서서 사촌인 에블린드 로스차일드 경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 무렵 은행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소형 은행들을 인수하면서 거대 은행이 탄생했죠. 그리고 1980년대에는 파생 상품과 옵션과 같은 새로운 돈 버는 방법이 등장했어요. 이러한 새로운 도구는 은행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은행이 현대 기업 전략에 적응하고 공격적인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NM 로스차일드 앤 선즈를 이끄는 에블린 경은 소유 구조를 현대화하면 가문의 절대적인 통제력이 위험에 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로스차일드 은행은 단기적인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언제나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적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가족 간의 드라마는 곧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못했어요. 엄청난 스캔들이 터지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명예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백만장자 신문 발행인 로버트 맥스웰이 사망했어요. 그는 이른 아침 카나리아 제도를 순항하던 중 개인 요트에서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 초 맥스웰이 직원들의 연금 기금에서 수억 달러를 횡령해 자신의 사업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1991년 맥스웰이 카나리아 제도 근처의 요트에서 실종된 후 그의 재정적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맥스웰의 죽음에 개입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명성에 흠집을 냈습니다. 하지만 에블린드 로스차일드 경에게 이 스캔들은 은행의 신중함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NM 로스차일드는 여전히 광범위한 로스차일드 유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까지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통적인 은행업을 넘어 다양한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했죠. 이들의 사업에는 투자 은행업과 자산관리, 사모펀드, 자선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한때 로스차일드 은행 왕조의 기반이었던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빈, 런던, 나폴리의 원래 은행 시설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해 왔어요. 은행업이 여전히 중심이기는 하지만 이 가문의 영향력은 이제 더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로스차일드 가문은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의 유산을 지켜야 할 때가 되자 그들은 그러한 기회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장기적인 관점은 존중받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250년 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